2024년 7월 29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숫자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를 돌파한 것입니다. 이제 2025년 12월 불과 1년여 만에 이 숫자는 38조 4천억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경 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이 부채는 초당 7만 달러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는 동안에도 미국의 빚은 수십만 달러로씩 불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가구당 부담액은 28만 4,914달러이며 한화로 약 4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정부가 이 빚의 이자로만 지불한 금액이 1조 1,265억 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국방비 8,735억 달러보다 많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예산 8,741억 달러보다 많습니다. 이자만 내는데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3년 전인 2021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이자 지급액은 3,5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자신들의 무기로 바꾸고 있을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언론에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2024년 미국의 GDP 성장률은 2.5%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전 세계 외환 거래의 89%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위상을 자랑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강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에 취임하면서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는 강력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연금이나 보험 상품에 투자된 미국 국채는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도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안정적이라면 왜 중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9개월 연속으로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을까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2013년 1조 3,167억 달러에서 2024년 12월 7,590억 달러로 42%나 감소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져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은 금 보유량을 17개월 연속 증가시켰습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들이는 걸까요? 일본도 2024년 12월에 273억 달러어치 미국 국채를 매도했습니다. 영국도 같은 달에 보유량을 줄였습니다. 세계 3대 미국 국채 보유국이 모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겉으로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2021년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시 금리는 1.5%였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연간 15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폭발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7월까지 기준 금리를 5.25에서 5.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로 발행되는 국채의 금리는 4에서 5%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유한 1.5% 국채의 시장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은 받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5%를 기록했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은 연간 150만 원의 이자를 받았지만 실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억 원의 구매력은 연간 500만 원씩 감소한 겁니다. 3년이면 1,500만 원의 손실입니다. 이자 450만 원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1,050만 원의 손실을 본 것입니다.
표면적인 1.5% 수익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3.5% 손실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는 이유입니다. 숫자는 플러스를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세계의 충격파가 연쇄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격파는 이자 지급 폭증입니다. 영화관에 불이 났는데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몇 명이 조용히 나갑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연기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10명, 20명이 출구로 향합니다. 여전히 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불이야! 라고 외치는 순간 수백 명이 동시에 출구로 몰려듭니다. 이때 진짜 참사가 벌어집니다. 미국의 이자 지급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2015년 미국의 연간 이자 지급액은 2,230억 달러였습니다. 2020년에는 3,45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아직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 8,8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처는 2026년에 1조 달러, 2035년에는 1조 8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10년간 총 13조 8천억 달러를 이자로만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같은 기간 예상되는 국방비 총액보다 4조 3천억 달러나 더 많습니다. 이자가 국방비를 초과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미 2024년에 도달했습니다. 2025년에는 GDP의 3.2%가 이자 지급에 소비됩니다. 이는 199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여러분이 납부한 세금의 18%가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도, 의료도, 인프라도 아닌 그저 빚의 이자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국민 5명 중 1명이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이 전부 이자 갚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충격파는 차환 리스크입니다. 미국 국채의 절반이 2026년까지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 말은 미국 정부가 막대한 양의 국채를 새로 발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3 회계연대만 7조 달러어치 국채가 차환되었습니다. 심티스입니다. 문제는 금리입니다. 과거에 1에서 2%로 빌렸던 돈을 이제사에서 5%로 다시 빌려야 합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연간 이자 지급액은 700억 달러씩 증가합니다. 이는 미국 국방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가정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가정이 매달 200만 원씩 카드값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가 갑자기 이자율을 5%에서 15%로 올립니다. 같은 금액을 빌렸는데 매달 내야 할 이자가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뛰는 겁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400만 원, 100만 원 늘어납니다. 식비를 줄이고 교육비를 줄이고 저축을 중단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신용카드로 이자를 내는 상황이 옵니다. 미국이 정확히 이 상태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2024년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월 부채 증가액은 1,960억 달러입니다. 하루 64억 달러, 시간당 2억 6천만 달러입니다. 이 속도라면 2028년까지 40조 달러를 돌파합니다. 세 번째 충격파는 달러 수요 감소입니다. 암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가 당분간 괜찮을 겁니다. 약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환자는 안심합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검사를 해보니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습니다. 이미 3기입니다. 달러 패권이 바로 이 암 환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강력해 보입니다.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58%가 달러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71%였습니다. 10년 만에 13%포인트가 감소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달러 비중은 62%에서 58%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브릭스 국가들,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자국 통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푸틴은 브릭스 결제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2023년 브라질과 중국은 위안화 해알화 결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석유를 루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 무역액은 2024년 2,44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22%가 자국 통화로 결제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23년 브릭스에 가입하면서 석유 거래의 탈달러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전체 석유 거래의 20%가 비달러 통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100%가 달러였습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달러 수요가 감소하면 미국 국채 수요도 감소합니다. 수요가 줄면 미국은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게는 세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모두 독약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지출 삭감입니다. 국방비, 사회보장, 메디케어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병으로 집안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2024년 재정 적자는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국방비 전체가 8,735억 달러입니다. 국방비를 절반으로 줄여도 적자의 4분의 1밖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방비를 줄이면 군산 복합체가 반발합니다. 사회 보장을 줄이면 은퇴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메디케어를 삭감하면 병원들이 파산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소폭 삭감으로 끝날 겁니다. 연간 1,000억에서 2,000억 달러 정도 줄이는 게 고작일 것입니다. 이는 1조 8천억 달러 적자의 10%도 안 됩니다. 불은 계속 타오릅니다. 두 번째, 카드는 증세입니다. 부유층과 기업에 세금을 더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병 환자에게 마라톤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기업 최저세를 15%로 올렸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2024년 법인세 수입은 오히려 전년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이 조세 회피, 투자 감소, 해외 이전 등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2025년 감세 법안은 향후 10년간 3조 4천억 달러의 추가 적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의회 예산처는 추정합니다. 증세는 단기적으로 수백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1%포인트 둔화되면 세수는 연간 약 2천억 달러 감소합니다. 증세로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이 잃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통화 발행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조에 물을 받는데 바닥에 구멍이 뚫린 것과 같습니다.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수록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물도 많아집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준비제도는 4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결과는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2022년 6월 인플레이션율은 9.1%를 기록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국민의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다시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통화 발행은 단기적인 진통제일 뿐입니다. 병은 악화됩니다. 세 가지 카드 모두 일시적인 밴드에이드에 불과합니다. 출혈은 계속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노르웨이는 1990년대 국부펀드를 설립해 석유 수입을 저축했습니다. 2024년 현재 노르웨이 국부펀드 규모는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인구 1인당 30만 달러가 넘습니다. 재정 흑자를 유지하며 미래를 대비한 것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GDP 대비 260%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채의 90% 이상을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어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금리도 극저금리를 유지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스는 2010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0%를 넘어서며 디폴트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에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연금 삭감, 공무원 해고, 긴축 정책으로 10년간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실업률은 27%까지 치솟았습니다. GDP는 25% 감소했습니다. 미국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노르웨이처럼 미래를 대비하는 대신 계속 빚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자국민이 국채를 보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전체 공공부채의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다른 점은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특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어떤 패권 통화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길더, 영국 파운드 모두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지만 결국 몰락했습니다. 미국은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위험한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미국이 그리스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함께 무너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확히 얼마의 손실을 의미할까요? 계산해 봅시다. 첫째, 단위 손실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의 이자 지급은 9,520억 달러입니다. 이 돈은 세금에서 나옵니다. 미국인 1인당 2,800달러입니다. 4인 가족 기준만 1,200달러이며 한화로 약 1,568만 원입니다. 이것은 생산적인 곳에 쓰이지 못하는 돈입니다. 교육, 인프라, 의료에 투자되었다면 경제 성장을 가져왔을 돈이 그저 이자로 사라집니다. 한국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중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156억 달러입니다. 이 중 약 60%가 달러 자산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한국이 보유한 기존 국채의 시장 가치는 하락합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10년 만기 국채 가격은 약 8% 하락합니다. 한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1,000억 달러로 가정하면 80억 달러, 한화 약 11조 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는 국민 1인당 21만 원의 손실입니다. 둘째, 중기 손실입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이자 지급 총액은 약 3조 5천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미국인 가구당 누적 손실은 3만 3천 달러이며 한화로 약 4,620만 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달러 가치도 하락할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8년까지 달러 비중이 추가로 외서 10%포인트 감소할 확률을 70에서 85%로 추정합니다. 달러가 10% 하락하면 달러 자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의 자산 가치가 10% 감소합니다. 한국의 연기금, 보험사,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과 채권의 가치가 동시에 떨어지는 겁니다. 한국 가계가 보유한 해외 자산을 평균 1,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100만 원의 손실입니다. 셋째, 장기 손실입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이자 지급액은 13조 8천억 달러입니다. 미국 인구를 3억 4천만 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4만 588달러이며 한화로 약 5,682만 원입니다. 4인 가족 기준 2억 2,729만 원의 누적 손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연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국민연금의 평균 월 수령액이 6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720만 원입니다. 2억 2,729만 원은 약 31년치 연금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받아야 할 연금의 31년치가 미국의 이자 지급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30대라면 은퇴 후 받을 연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40대라면 노후 준비가 무너집니다. 50대라면 계획한 은퇴 시기를 늦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은퇴한 분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금의 실질 가치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만약 달러 패권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 미국은 금리를 10% 이상으로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이자 지급액은 3조 8천억 달러로 폭증하며 연방정부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 기능의 마비를 의미합니다.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 국채 금리가 15%를 넘어섰을 때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채 규모는 GDP의 30%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98%입니다. 같은 충격이 오면 피해는 3배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자동차 계기판을 보듯이 5가지 지표를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표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국채 금리는 시장이 미국 정부의 신용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온도계입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검색하거나 investing.com에서 US 10이어 트레저리 일드를 찾으면 됩니다. 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현재 금리는 4.5% 수준입니다. 경고 단계는 5%입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면 미국 달러 자산 비중을 70%에서 50%로 줄이십시오. 위험 단계는 5.5%입니다. 이때는 달러 자산을 30%까지 축소하고 금, 유로, 스위스 프랑 등으로 분산하십시오. 긴급 단계는 6%입니다. 달러 자산을 즉시 20% 이하로 줄이고 현금 비중을 40%까지 높이십시오. 역사적으로 6%는 위기의 문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가 주요 6개 통화 대비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네이버 금융이나 investing.com에서 DXY 또는 달러 인덱스를 검색하면 됩니다. 2024년 12월 현재 달러 인덱스는 108 수준입니다. 경고 단계는 100입니다. 100 아래로 떨어지면 달러 약세가 시작된 신호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60%에서 40%로 줄이고 환율 방어를 위해 원화 비중을 높이십시오. 위험 단계는 95입니다. 이때는 해외 자산을 30%까지 축소하고 금이나 원자재 ETF 비중을 20%까지 늘리십시오. 긴급 단계는 90입니다. 달러가 이 수준까지 떨어지면 패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을 즉시 청산하고 안전 자산으로 대피하십시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달러 인덱스는 89까지 떨어졌고 그 직후 주식시장이 50% 폭락했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입니다. 중국이 국채를 파는 속도가 빨라지면 위기가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매달 15일경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트레저리 인터내셔널 캐피털 데이터를 확인하십시오. 구글에 TIC 데이터 차이나 홀딩스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2024년 12월 현재 중국 보유액은 7,590억 달러입니다. 경고 단계는 월간 300억 달러 이상 감소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탈달러를 가속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주식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십시오. 위험 단계는 월간 500억 달러 이상 감소입니다. 중국이 이 속도로 팔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자산을 20%까지 축소하십시오. 긴급 단계는 월간 1,000억 달러 이상 감소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금융 전쟁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미국 자산을 즉시 청산하고 현금과 금으로 대피하십시오. 네 번째 지표는 미국 재정 적자 규모입니다. 적자가 커질수록 부채 증가 속도도 빨라집니다.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서 월간 재무 보고서를 확인하거나 US 버젯 데피시스로 검색하면 됩니다. 2024년 재정 적자는 1조 8천억 달러였습니다. 경고 단계는 연간 2조 달러입니다. 이는 GDP의 7%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지속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장기 채권 비중을 40%에서 20%로 줄이십시오. 위험 단계는 연간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때는 채권을 10%까지 축소하고 단기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하십시오.
긴급 단계는 연간 3조 달러입니다. 이 수준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모든 채권을 매도하고 실물 자산으로 피신하십시오. 다섯 번째 지표는 금 가격입니다. 금은 위기의 카나리아입니다. 금값이 급등하면 투자자들이 달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금 시세 또는 골드 프라이스를 검색하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금값은 온스당 2,650달러 수준입니다. 경고 단계는 2,800달러입니다. 금 비중을 10%에서 20%로 늘리십시오. 위험 단계는 3,000달러입니다. 금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은이나 백금 같은 귀금속도 추가하십시오. 긴급 단계는 3,500달러입니다. 이것은 극심한 패닉 상태입니다. 자산의 50%를 금과 실물 자산으로 보유하십시오.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 금은 온스당 1,900달러까지 급등했고 그 후 주식시장이 30% 하락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사람들은 설마 이렇게까지 되겠어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만에 세계 증시는 50% 폭락했고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미국 가구 평균 순자산은 16조 달러 증발했습니다. 그때 S&P 500 지수는 위기 직전 1565포인트에서 666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57% 하락입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괜찮을 거야라던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외환 보유고는 39억 달러까지 바닥났고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실업률은 8.6%로 치솟았고 수많은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지금 2025년 12월, 우리는 2008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 부채는 38조 4천억 달러로 2008년 10조 달러의 거의 4배입니다. 금리는 5% 수준으로 2008년의 2배입니다. 이자 부담은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경고등입니다. 미국의 재정 건전성, 중국의 탈달러 가속화, 브릭스의 대한통화 시스템 구축,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뇌관입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자산 구성을 점검하십시오. 달러 자산 비중이 70%를 넘는다면 위험합니다. 50% 이하로 낮추고 분산하십시오. 둘째, 앞서 말한 5가지 지표를 매일 확인하십시오.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하고 출근길에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셋째, 비상자금을 확보하십시오.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하십시오. 위기는 예고 없이 옵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속도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미국 부채 위기와 그것이 여러분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보통의 경제학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